플랜트 패러독스 두 번째로, 자, 이제 다이어트의 딜레마에 대해서 매일 먹는 음식의 충격적인 진실. 자, 식물과의 동물의 전쟁. 식물과 동물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보고 놀랐는가? 식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다면 지난 4억 년에 걸친 생물의 역사를 여행하기에 앞서 충격적인 사실과 대면해야 할 것이다. 식탁에 놓인 잎, 열매, 곡물, 기타 식물성 음식은 가만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독성 화학물질을 비롯해 당신과 같은 식물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정교한 방편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특정한 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여기에 역설이 존재한다. 식물은 당신의 몸에 에너지를 주고 당신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백 가지 비타민, 미네랄, 황산화 성분 등 영양분을 공급한다. 지난 15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이 감소하고 갖가지 건강 문제가 해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내가 환자의 식단에서 과일을 배제할수록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신장 기능이 호전되었다. 오이나 호박처럼 씨앗이 많은 채소를 배제할수록 환자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체중이 더 많이 빠졌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많이 개선되었다. 사실 토마토, 오이, 호박 같이 씨가 많은 채소들은 식물학에서 과일로 분류된다. 더구나 환자들이 조기류와 갑각류, 계란, 노른자를 많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졌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조기류와 갑각류, 계란, 노른자의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극적으로 낮춘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 무엇보다 생존. 인간만이 의도를 가지고 사는 유일한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식물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먹잇감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누가 이들을 타닥했는가? 모든 생물이 그렇듯이 식물은 다음 세대를 퍼뜨리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식물은 자신과 후손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지독한 영리한 방법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비롯된 결과가 식물 왕국과 동물 왕국의 전투다. 식물이 지구상에서 등장한 것은 4억 5천만 년 전이다. 최초의 곤충은 식물이 생기고 9천만 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났다. 이 식물 포식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세상은 식물들에게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도망치고 숨고 싸울 필요가 없었다. 식물은 씨앗을 생산하고 그 씨앗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자라 다음 세대의 종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곤충과 다른 종국에는 영장류의 선조들이 등장하면서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게임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종들은 이 맛있는 채소와 씨앗들을 먹거리로 보았다. 이 게임에서는 동물이 우위인 것처럼 보였다. 날개나 다리로 움직이는 동물은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을 먹어치울 수 있었다. 하지만 잠깐, 식물은 갖가지 모양과 크기의 동물들로부터 자신 혹은 최소한 씨앗을 보호할 수 있는 일련의 놀라운 방어 전략을 발달시켰다. 그들은
다양한 물리적 수단을 사용한다. 색상을 바꾸거나 불쾌한 감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곤충을 얽매거나 모래나 흙덩어리로 보호 덮개를 만들거나 흙을 끌어들여서 스스로를 먹기 나쁘게 만드는 수지와 수액 등의 끈적이는 물질을 쓰기도 하며 코코넛과 같은 딱딱한 외막이나 뾰족한 잎을 이용하기도 한다. 더 감지하기 힘든 방어 전략들도 있다. 식물은 뛰어난 화학자이자 연금술사이다. 그들은 햇빛을 이용해 유기물을 만든다. 그들은 종이 지속될 가능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진화했다. 독을 퍼뜨리거나 마비시키거나 감각을 혼란시키는 생물학적 전투를 이용해 포식자를 물리치고 소화가 안 되는 씨앗을 보호한다. 이런 물리적인 화학적 방어 전략은 포식자의 접근을 막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심지어는 포식자가 식물의 요구대로 움직이게 만들기도 한다. 최초의 포식자가 곤충이었기 때문에 식물은 자신을 먹거리로 삼으려는 이 벌레를 마비시키는 몇 가지 렉틴을 개발했다. 분명 곤충과 포유류 사이에는 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렉틴이 일으키는 결과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신경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목하라. 사람이 식물을 먹고 몇 분 안에 식물 화합물에 의해 마비 증세를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 땅콩 한알, 땅콩은 렉틴 덩어리이다. 이 특정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특정 식물 화합물의 장기적인 영향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포유류는 엄청난 수의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합물들을 수년간 소비하면서도 피해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나는 이런 해로운 식물 화합물에 거의 즉각적으로 때로는 대단히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하는 수백 명의 환자를 통해서 그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환자들을 카나리아라고 부른다. 과거 광부들은 세 장에 든 카나리아를 탄광에 가지고 들어갔다. 일산화탄소와 메탄은 이 카나리아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광부들은 카나리아가 노래하는 동안에는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짹짹거리는 소리가 멈추면 그것은 탄광에서 빨리 대피하라는 신호다. 나의 카나리아들은 일반인보다 특정 렉틴에 민감하다. 렉틴, 식물성 독소를 말합니다. 식물은 뛰어난 술책의 대가이다. 씨앗은 식물종의 다음 세대가 될 식물악이다. 이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천적들이 먹어주었으면 하는 아기들이다. 두꺼운 막이 씨앗을 감싸고 있어서 천적의 위장관을 지나는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복숭아 씨앗같이 큰 아기들은 삼킬 수 없어서 그대로 남겨지지만 말이다. 두 번째는 보호막이 없는 뻘겋은 아기들이다. 식물들은 이 아기들이 천적들에게 먹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껍데기에 쌓인 씨앗을 가진 과일들은 첫 번째 유형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엄마 식물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동물들이 그 씨앗을 먹어주기를 기대한다. 목적은 아기들을 엄마 나무로부터 멀리 보내서 엄마와 아기와 햇빛, 수분, 영양을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종의 생존 가능성과 영역 확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물들이 삼킨 씨앗이 온전하게 유지되면 그들이 배설할 때 똥덩어리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발화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런 식물들은 보호용 외피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 방어 전략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식물은 여러 장치를 이용해서 포식자의 주의를 끌고 천적이 자신의 후손을 먹도록 장려한다. 그런 장치 중 하나가 색상이다. 이 때문에 과일을 먹는 모든 동물은 색상을 지각할 수 있다. 단 보호막이 완전히 여물 때까지는 아기들이 먹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식물은 익지 않은 과일의 색상을 이용해서 포식자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포식자가 이러한 신호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식물은 설익은 과일의 독소 수준을 높여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포식자가 과일을 소비하는 데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 식물은 과일의 색을 통해서 익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고 했다. 과일이 익었다는 것은 씨앗의 외피가 단단해졌다는, 즉 당분 함량이 최고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식물은 과일의 당으로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을 만든다. 포도당은 영장류와 인간의 몸에서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인슐린 수치의 상승은 배고픔을 막는 렙틴 호르몬의 수치를 높이지만 과당은 그렇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포식자들은 배가 부르다는 정상적인 메시지, 즉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받지 못한다. 유인원의 체중이 과일이 익는 시기에만 늘어난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이것은 포식자나 식물 모두에게 득이 된다. 동물은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고 동물들이 배가 부른 줄 모르고 계속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물들은 아기를 더 많이 퍼뜨릴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더 이상 득이 되는 일이 아니다. 수렵 채집인이나 유인원에게 익은 과일을 통해서 얻는 추가적인 열량이 필수적이지만 현대인에게는 필요치 않다. 추가적인 열량이 필요한 경우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과일을 1년에 한 번, 여름철에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당신을 아프고 살찌게 만든다. 보이지 않는 화학전. 두 번째 유형의 식물, 즉 나출 종자는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 노지에서 자라는 풀이나 넝쿨 등의 식물은 이미 성장에 적합한 비옥한 장소를 선택한 상태다. 이 식물들은 아기가 그 자리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겨울에 엄마 식물이 죽으면 아기는 다음 계절에 싹을 틔우고 앞 세대를 대체한다. 이들은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이 아기를 소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단념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출 종자는 딱딱한 외피로 씨앗을 보호하는 대신 한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포식자를 약화시키거나 마비시키거나 그들을 아프게 만들므로써 그들이 그 식물을 다시 먹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한다. 이러한 물질에는 미네랄의 흡수를 막아 항영양소라고 불리는 파이테이트 소화효소의 작용을 막아 포식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트립신 억제 인자, 장 내벽의 틈새를 만드는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켜 세포 간 통신을 방해하도록 고안된 렉틴 등이 있다. 통곡물은 섬유로 된 껍질, 겉껍질, 겨 안에 이 세 가지 방어용 화학물질을 모두 담고 있다. 식물 포식자를 단념시키는 물질로 쓴맛을 주는 탄닌과 가지 속 식물의 줄기와 잎에서 발견되는 알카로이드가 있다. 토마토, 감자, 가지, 후추 등 가지 속 식물들은 심지어 염증을 유발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후숙 과일을 먹지 말라. 우리는 오랫동안 식물로부터 적색, 적황색, 황색을 숙성과 연관시키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겨울에 먹는 과일은 칠리를 비롯한 남반구 국가에서 자라 약간 덜 익었을 때 수확되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에틸렌 옥사이드를 잔뜩 뒤집어 쓴 것이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색상을 변하게 해서 과일이 숙성되고 먹을 때가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씨앗의 보호막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렉틴 함량이 높은 채로 지나치게 일찍 딴 과일은 렉틴 수치가 높아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유럽에서 소비하는 제철에 나지 않은 과일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자란 것이다. 이들 과일은 이동하는데 며칠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익었을 때
수확할 수 있고 가스 처리할 필요가 없다. 렉틴 함량이 낮은 자연적으로 익은 과일을 먹게 된다. 이는 유럽인이 대서양 반대편에 있는 미국인보다 일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날씬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식물이 학습을 한다고? 식물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화학물질을 만들며 동물을 이용해 영역을 확장하려고 한다. 그러한 전략들은 식물도 의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식물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의 생각은 하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생물은 생존과 번식을 원한다. 진화 전략의 측면에서는 생산이 가능하며 많은 유전자 복사본이 생존하고 전파되도록 하는 합성물은 단순한 식물이든 인간과 같이 복잡한 슈퍼 유기체든 유리한 입장이 세려고 한다. 식물의 입장에서는 포식자가 자신의 후손을 먹어치우는 일을 제고해 보게 만드는 화합물이 좋은 것이다. 다음에 할리피뇨 고추를 보게 되거든 이 내용을 떠올려 보라. 식물은 자신이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최근의 연구가 이를 밝혀냈다. 그런데 식물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만 있지 않는다. 식물은 포식자를 막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한다. 연구 대상은 아기 장대였다. 아기 장대는 염기 서열이 밝혀진 최초의 식물이다. 연구자들은 다른 식물보다도 이 식물의 내부 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 식물이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애벌레가 잎을 먹을 때 만드는 진동을 재현했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식물이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진동도 기록했다. 그런데 아기 장대는 애벌레의 오물거리는 것을 흉내낸 진동에만 반응했다. 포식자를 단념시키기 위해서 독성이 있는 겨자씨 기름의 생산량을 높여 잎에 전달한 것이다. 바람을 흉내낸 다른 진동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또 다른 예로 그 이름값을 하는 함수초 센서티브 플랜트 직역하면 민감한 식물을 들 수 있다. 함수초는 동물의 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다. 접촉에 대한 반응으로 잎을 접는 것이다. 실제로 잎을 접는 행동은 방해가 없는 곳에서 자랄 때보다 개입이 많은 곳에서 자랄 때 더 확연하고 끈질기다. 이것만은 아니다. 식물은 인간처럼 하루 주기 리듬에도 반응한다. 또 식물의 시계 유전자는 살충 성분을 생산하는 시간을 포식자가 돌아다닐 법한 시간과 일치시킨다. 연구자들이 식물로부터 시계 유전자를 제거하자 식물은 독소를 생성하는 능력을 잃었다. 이제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들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을 식물 화학물질 렉틴에 초점을 맞춰보자. 맞다. 렉틴이다. 레시틴 식물이나 동물의 지방질이나 렉틴 식욕 조절 호르몬이 아니라 렉틴이다. 식물의 한쪽에서 벌레가 잎을 깔아 먹기 시작하면 거의 즉시 다른 쪽의 렉틴 함량은 2배가 된다. 식물이 더 이상 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맹렬하게 나서는 것이다. 렉틴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이며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자, 오늘 이 식물이 동물을 어떻게 상처를 주느냐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식물 자체가 그 어떤 리듬을 통해서 곤충을 죽이거나 또 좀비로 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렉틴에 대해서 조심하지 아니하면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정리가 되겠습니다.